북한 군부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날, 무대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어린 딸을 앞세워 신형 탱크를 세상에 공개하던 그 훈련장에서 평생 그 탱크를 설계하고 만들어온 최고위급 개발 총책임자가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충성으로 바쳐온 그가 모두가 만세를 외치던 바로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그는 그날 훈련장에서 무슨 진실을 보았길래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기로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기철.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성천강 옆 작은 골목. 담벼락마다 호박덩굴이 주렁주렁 늘어지던 그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면 아버지가 꽁꽁 온 손을 꼭 잡고 데려가 사주시던 매콤하고 쫄깃한 함흥냉면 한 그릇의 추억이 아직도 제 가슴에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갓 꺼낸 깍두기를 곁들여 주시던 그 밥상, 아버지의 거칠고 따뜻하던 손바닥의 온기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탈북하기 전까지 평양의 평천구역이라는 곳에 살면서 북한의 무기를 만드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 전차, 즉 탱크 설계와 생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위 1% 안에 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엘리트 간부였죠. 평양에서의 제 일상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풍족했습니다. 당에서 철마다 하얀 쌀과 고기, 귀한 약재까지 특별 배급으로 내려주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직후 우리 매가 다들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 동네 유지들만 쌀밥에 고깃국을 먹던 모습, 딱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조국을 지키는 막강한 무기를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제 청춘을 깡그리 바쳤습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제 사무실 밖의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제가 수백억 원이 넘는 살덩어리 탱크 도면을 그리고 있을 때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우리네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는 옥수수 한 줌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공장에서 탱크 부품을 깎는 노동자들을 보면 마치 옛날 일제강점기 때 징용 끌려가 고생하시던 분들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한겨울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도 공장에는 난방은커녕 불, 피울 나무조차 없어서 동상 걸려 터진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차가운 쇳덩어리를 깎아냈습니다. 그래도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제 승냥이들 때문에 나라가 쪼들리니 우리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당의 교육을 찰떡같이 믿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늙은 아내와 어린 손자를 안아볼 때면 그저 내 가족만큼은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피골이 상접한 노동자들의 퀭한 눈빛과 마주칠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콕콕 찔려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른 척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눈물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요. 하지만 제 평생에 굳건했던 믿음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무서운 사건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을 바쳐 설계한 신형 전차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훈련장에는 수령이 직접 온다며 아침부터 난리가 났었죠. 수백 명의 간부들이 정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도열했고 훈련장 주변은 삼엄한 경계로 숨막힐 듯 했습니다. 저는 총책임자로서 맨 앞줄 가까이 서 있었고 내심 일생일대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일의 결실을 드디어 온 세상에 매보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동료 간부들도 연신 제 등을 두드리며 치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아직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친딸을 손에 잡고 나타난 겁니다. 수령은 그 어린 딸을 번쩍 안아 제가 만든 살상무기인 탱크 조종석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무한 궤도가 땅을 찢는 굉음이 뒤섞여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간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일제강점기나 6.25 때 수많은 참상을 겪으셨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민의 피와 땀을 쥐어짜 만든 전쟁 무기를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다루는 모습은 차마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 탱크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강냉이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며 피를 토했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약 한 알 바르지 못하고 파상풍으로 죽어간 젊은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피 묻은 쇳덩어리 위에서 수령 부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조국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그때 처음으로 제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화려한 세트장 뒤편에 썩어 문드러진 뼈대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충성했던 당에 대한 믿음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훈련장 맨 뒷줄로 물러나 남몰래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만세 소리가 커질수록 제 가슴속 공허함도 깊어만 갔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이상 더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개인적인 삶에도 무서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어린 손자가 덜컥 급성 폐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아이의 숨소리가 마치 쇳소리처럼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위급 간부라는 직위만 믿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책임 동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항생제가 다 떨어져서 수액밖에 넣어줄 게 없습니다. 의사는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들고 평양 시내 장마당을 다 뒤져도 제대로 된 폐렴약 하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6.25 피난길에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 시절 아이 살리겠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시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그때는 누군가 약이라도 구해다 줄 수 있었다 했습니다. 수백억짜리 최신형 탱크는 척척 찍어내면서 정작 어린아이 살릴 항생제 하나를 못 만드는 나라라니요. 그 모순이 이제는 매 손자의 목숨을 직접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밤을 새우던 날,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탱크를 타던 수령의 딸의 얼굴과 약이 없어 식은땀을 흘리며 죽어가는 내 손자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굶주림에 못 이겨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겨울 추위에 땔감이 없어 얼어 죽은 노인들의 시신이 길가에 방치되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수수엿을 들고 오시던 그 따뜻한 골목이 이제는 굶주림과 공포만 가득한 낯선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저조차도 내 가족의 목숨 하나 지킬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 이 지옥 같은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자식, 내 손자의 미래는 없다는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영감, 우리 애가 이러다 정말 죽겠소. 수건으로 손자의 이마를 닦아주던 늙은 아내의 통곡 소리에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제 가슴에 달고 있던 김일성 초상 휴장을 떼어 서랍 깊숙이 던져버렸습니다. 조국이고 당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시듯 저 역시 아비요. 할아비로서 내 피부치를 살리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제 직위를 철저히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군수 공장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위조 출장 증명서와
통행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의 기밀을 손에 쥐고 살아온 제가 이 종이 한 장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습니다. 밤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알아놓은 손자의 순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향 함흥에 묻혀 계신 부모님 산소에는 차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엎드려 절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서 사람답게 키우겠습니다. 고향 냉면 한 그릇의 추억만을 가슴에 품고 떠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께 이별조차 구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자식의 마음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고향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함흥의 그 좁은 골목, 성천강의 물소리,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이라고는 손자에게 먹일 비상식량 약간과 가족들의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누려온 부귀 영화와 화려한 집을 뒤로하고 나서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북한은 완전히 죽어버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등진 배신자가 되더라도 내 손자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을 떠나 국경인 양강도 해산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 주머니에는 빳빳한 위조 통행증이 들어있었지만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군인이 손을 내밀 때마다 손이 벌벌 떨렸고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억지로 표정을 굳혀야 했습니다. 머리 펄펄 끓는 손자를 등에 업은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늙은 아내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 앞에서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했을 때 저는 속으로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경은 아직 멀었습니다. 국경에 도착한 그날 밤, 압록강은 시퍼렇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저 멀리서 북한 국경 경비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들키는 순간 우리는 모두 총살이었습니다. 맘지 않은 몸으로 얼음판을 걷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얼음이 깨질 것 같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속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요. 살얼음판 위를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갑자기 쩡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찰나 제가 황급히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 몇 초가 제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의 경계였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온 가족이 얼어붙은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지독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손자가 제 목을 꼭 끌어안으며 할아버지, 추워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저는 그 작은 몸을 두 팔로 꽉 감싸 안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자유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며 장군 소리를 듣던 북한의 최고 엘리트 간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숨어 지내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삶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에 숨어 들어가 어둠 속에서 밥을 먹던 날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북한에서 누리던 지위와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불법 체류자,
숨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선족 동포가 운영하는 외진 시골의 돼지 농장에 숨어들었습니다. 평생 펜대와 도면만 만지던 손으로 똥을 치우고 밭을 매는 험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60대면 아직 한창일 나이라지만 평생 온실 속 화초처럼 살던 제게 막노동은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도 손바닥이 터져도 손자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마음, 조부모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죠.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밤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 우리를 북송시킬까봐 온 가족이 신발도 벗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북송되면 그것은 곧 수용소행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공포는 매 순간 저희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내와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살려준 것은 따뜻한 이웃들의 정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밤중에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주신 조선족 할머니. 아무 대가 없이 은신처를 제공해 주신 한국 선교사님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구해주신 해열제를 먹고 손자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지던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건네는 손길. 그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목숨 건 여정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 나이에 정글을 넘을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손자의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다들 그렇듯 자식 앞에서는 어떤 고통도 삼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입니다. 베트남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이어지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늙은 아내와 어린 손자를 데리고 길 없는 밀림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옷벌레가 우글거리고 한낮의 태양은 숨이 턱턱 막힐 듯 뜨거웠습니다. 산을 넘다 아내가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물이 떨어져 흙탕물로 목을 축이며 버티던 순간에는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눈을 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못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안 아파요. 제 손을 꼭 쥐어주는 손자의 맑은 미소.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마음, 조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가 우성한 준다면 가시밭길이라도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 하나가 우리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수십 일간의 짐승 같은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태극기가 그려진 제복을 입은 한국 영사관 직원분들이 달려나와 우리 가족을 품에 안아주었을 때 늙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의 끔찍했던 악몽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충성으로 살아온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진심 어린 환영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고 손자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희망의 빛이 마침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날의 감격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마치고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살 집을 배정받던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커다란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발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마트 안에는 끝없이 펼쳐진 매대, 계절 과일과 채소들, 5만 가지 반찬거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곳은 정육 코너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붉은 고기들. 그리고 누구나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넘쳐나는 물건들. 북한에서는 당 간부나 겨우 입에 대던 고기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저녁 반찬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마트 한편에 있는 약국에는 그토록 구하기 힘들었던 아이들 열 내리는 약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정육매대 앞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도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사람 입에 들어갈 쌀 한 톨. 약 하나 없는 나라에서 수백억짜리 쇳덩어리 탱크를 만들겠다고 내 평생을 바치다니. 억울했고 북한에 남겨진 불쌍한 내 동포들에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요즘 저는 주말마다 건강하게 자란 손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길가에 피어난 꽃을 보며 웃는 아이를 볼 때마다 자유란 것이 얼마나 숨막히게 아름다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낍니다. 말투도 다르고 음식 맛도 조금 달라. 처음엔 낯설었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는 남한 이웃들을 보며 우리는 영락없는 한 민족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제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살상무기인 탱크 대신 밥과 약을 나누는 평화로운 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북녘 고향 땅에도 이곳 대한민국처럼 마트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어떤 아이도 약이 없어 죽어가지 않는 그런 세상. 고향 성창강 옆 작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자유의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로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